여러분 숫자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팔경원, 0이 무려 16개입니다. 한국 돈으로 읽으면 팔경원이죠.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매일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을 10년 동안 공짜로 마셔도 남는 돈이고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을 100년 넘게 합쳐야 나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옆 동네 중국의 장부 밖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경제의 엔진이었던 중국이 지금 이 팔경원이라는 부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중국 위기론, 그거 10년 전에도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양치기 소년이 말한 늑대가 진짜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아주 굶주린 채로요. 오늘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거품이 터지는 순간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 소다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왜 빙산에 부딪혔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부동산 붕괴와 디플레이션의 공포,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완벽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장담컨대 이 영상보다 더 깊고 자세한 중국 경제 분석은 없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팔경원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팔경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빚 많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LGFV, 즉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 은행에서 한도가 다 찼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령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요.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는데 정작 여러분 개인 장부에는 그 빚이 안 적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지방 정부들이 지난 20년 동안 해온 짓이에요. 도로 깔고 다리 놓고 아파트 지으면서 경제 성장률 숫자를 억지로 끌어올린 거죠. 이 그림자 부채가 중국 GDP의 최소 3배 많게는 8경원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중국은 공산당 독재 국가니까 돈 찍어서 갚아주면 끝 아니야? 여러분, 그건 시장 경제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겁니다. 만약 중국인민은행이 팔경원을 갚으려고 화폐를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러면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고 중국 경제는 그날로 끝입니다. 그렇다고 안 갚아주자니 지방 정부들이 줄도산을 하게 생겼어요. 이미 구이저우성 같은 곳은 우리는 이제 이자 낼 돈도 없다 라고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중국 구이저우성의 성도인 구이양에 가면 기괴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안개 속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숲처럼 솟아있는데 밤이 되면 불 켜진 집이 거의 없어요. 인구는 600만 명인데 지어놓은 아파트는 1000만 명 넘게 살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건물들은 왜 지어졌을까요?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 관료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텅 빈 도시를 짓는데 수조 원을 쓰고 그 빚은 고스란히 팔경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빚을 누가 갚아야 할까요? 분양받은 서민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 결국 중국 국민 전체의 고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팔경원의 부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채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 부동산 불패 신화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헝다그룹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파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왜 쓰러지고 있는지,
어떻게 자산 70%가 증발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 사람들에게 집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열기가 뜨겁지만 중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무려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미국이 3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죠. 왜 그럴까요? 중국은 주식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불투명해서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 돈을 지켜줄 유일한 실물 자산은 오직 아파트뿐이다 라는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 이어져 온 거예요.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라는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엔진이 불타버린 겁니다. 많은 분이 헝다그룹 사태에 이제 시장에 다 반영된 거 아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헝다는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입니다. 헝다가 2021년에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부채 규모가 약 400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를 이은 비구이위안입니다. 헝다보다 프로젝트 수가 훨씬 많고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집을 짓던 회사예요. 헝다가 터졌을 때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더니 결국 이자도 못 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중국 부동산 산업의 시스템적 괴사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중국 SNS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란웨이로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꼬리가 썩은 건물, 즉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아파트를 말해요. 어떤 30대 부부가 전 재산을 털어서 아파트를 선분양 받았다고 칩시다. 중국은 집이 다 지어지기도 전부터 대출 이자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개발사가 부도가 나버리니 아파트는 콘크리트 뼈대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이 부분은 살지도 못하는 집을 위해 매달 월급의 절반을 이자로 내야 해요. 화가 난 수분양자들이 대출금 안 갚겠다라며 상환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은행, 개발사, 시민들이 모두 엮인 이 악순환. 이게 지금 중국 전역 수천 곳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 대체 이 잘 나가던 부동산 시장이 왜 갑자기 박살이 난 걸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발단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이른바 세계의 레드라인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발표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빚이 너무 많은 부동산 회사는 더 이상 대출 안 해준다라는 거였죠. 시 주석은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거품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취지는 좋았죠. 하지만 타이밍과 방법이 너무나도 거칠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도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조절하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시장의 흐름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냥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돈줄이 끊기니 멀쩡하던 회사들까지 줄줄이 흑자 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산층의 전 재산인 집값을 폭락시켜서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공동부유는 빅테크 기업들과 사교육 시장도 초토화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업 가치 수조 원이 날아가고 수십만 명이 해고됐어요. 기업가들은 이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한마디 하면 끝인데 뭐하러 고생해? 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의 동력인 기업가 정신의 실종입니다. 자, 집값은 떨어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미래는 불투명하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지갑을 닫겠죠. 돈을 안 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괴물 디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중국의 절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다들 걱정하시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보다
수백 배 더 무서운 괴물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죠. 물가가 싸지면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이건 서서히 말라 죽는 병입니다. 오늘 100만 원 하는 아이폰이 내일은 80만 원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사시겠어요? 아니죠. 최대한 미루겠죠.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기업은 가격을 더 내립니다. 그래도 안 팔리면 공장을 세우고 직원을 자르죠. 실직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더 안 씁니다.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스파이럴, 즉 죽음의 소용돌이에요. 지금 중국이 딱 이 입구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를 1990년대 초반 일본과 비교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장기 침체에 빠진 모습이 닮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최악입니다. 일본은 망하기 시작할 때 이미 부자 나라였어요. 1인당 GDP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였죠. 그런데 중국은 어떤가요? 아직 중진국 함정도 못 벗어난 상태예요. 소위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상황인 거죠. 일본은 침체였지만 중국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의 거리 풍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격 파괴 전쟁이에요. 커피 한 잔을 약 1,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8.8위안짜리 식사 세트도 등장했어요. 당장 현금을 확보해서 부도를 막으려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건 중국의 MZ세대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탕핑입니다. 말 그대로 평평하게 드러눕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냥 최소한의 생존만 하겠다라는 무언의 저항입니다. 최근에는 탕핑을 넘어 바이란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실제 실업률이 40에서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거든요. 부모님 집에서 가사노동을 도우며 용돈을 받는 전업 자녀가 수천만 명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동력이 통째로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북경대 청와대를 나온 엘리트들이 배달 라이더로 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오토바이를 타며 월 100만 원 남짓을 법니다. 공산당의 구호가 이들에게 먹힐까요? 전혀요. 그저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항하고 있어요. 인구 14억의 중국이 소비를 멈춘다? 이건 블랙홀과 같습니다. 안에서 부채와 디플레이션이 갉아먹고 있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밖에서는 미국의 봉쇄와 중국의 덤핑 수출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은 돌파할 마법의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미중 패권 전쟁의 소름 돋는 이면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기술을 가지면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스몰 야드 하이펜스 전략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입니다. 최근 화웨이가 자체 제작한 7나노 칩 스마트폰을 내놓자 미국의 봉쇄를 뚫었다며 환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눈물의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장비인 ASML 노광 장비를 미국이 딱 막아버렸거든요. 중국은 구식 장비를 개조해서 수율을 억지로 끌어올려 칩을 찍어냈습니다. 남들이 100만 원 들여 만드는 걸 중국은 200, 300만 원 들여서 만든 셈이죠.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체면 세우기를 위한 정치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장기적인 기술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짐을 싸고 있어요. 애플이 지금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죠. 단순히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에요. 간첩죄라며 외국 기업인을 잡아가는 나라에서 누가 마음 편히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중국 내부에선 물건이 안 팔려서 쌓여가는데 소비자는 돈이 없어요. 남는 물건들을 전 세계 시장에 헐값으로 쏟아내는 밀어내기 수출을 시작합니다. 테무나 알리에서 싸게 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이득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생태계 파괴종의 침입과 같아요. 제조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미국, 유럽의 현지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줄도산하게 됩니다. 경쟁자가 사라지면 결국 중국이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됩니다. 이건 경제적 침공입니다. 비아디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유럽 점유율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참다 못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때렸죠. 보호무역의 시대로 회귀입니다. 중국이 불황의 고통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 하자 전 세계가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중국.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중국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부의 추월 차선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 공식은 중국의 부품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우리 시장을 뺏어가는 강력한 경쟁자로 변했습니다. 이걸 구조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성장이 더 이상 한국의 성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희망적인 신호가 보입니다. 드디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탈중국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하며 반사 이익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가성비 좋고 성능 확실한 K 방산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원칙 1. 중국 내수주는 시간을 사야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매우 깁니다. 원칙 2. 공급망 재편의 수혜주, 포스트 차이나의 주인공을 찾아야 합니다. 원칙 3. 현금과 금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채워두세요. 8. 경원의 부채와 절망. 중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폭풍우를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늪, 공포, 고립. 세 줄로 요약해 볼까요? 8. 경원의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답은 냉정합니다. 아무도 못 갚습니다. 국가가 갚으면 화폐가 망하고 국민이 갚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중국은 이 부채를 시간으로 녹여내거나 디플레이션을 수출할 겁니다. 알리테무의 저가 공세는 그 처절한 몸부림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골든타임 3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의존도 다이어트입니다. 냉정한 데이터를 직시하세요. 두 번째는 올리원 기술주 주목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는 달러 자산의 생활화입니다. 유일한 방패는 달러입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거품이 터질 때 준비된 누군가는 그 파편 사이에서 진주를 발견하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시장에서
내 돈을 불리는 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소다였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